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뱅크런을 차단을 했지만 은행 파산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SVB 뱅크가 먼저 파산하고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을 했죠. 다음 타자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었습니다. 사실상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우리로 경우 낙동강전선입니다. 네. 최후의 방어선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JP모건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당신이 좀 나서보지?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은행들을 설득해서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하는 걸 막고자 했었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물가와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이선엽 장군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위기, 사실 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위기가 내가 있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본격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위기에 대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기가 터졌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도 임시 방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가 현재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첫 번째 좀 그림을 몇 개 보면서 네. 그 뒤에 좀 칠판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칠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한번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미국 기준금리하고 미 국채 10년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자, 지금에 있는 이 금리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네. 사실 한 번 정도만 더 올리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금리란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더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수준은 아직까지 2008년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잠깐 잊고 있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빨아들이는 게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금리를 1%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면 4.75라는 금리가 아니라 사실은 5.75 정도 금리의 부담을 네. 시장이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거죠. 이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리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제가 미국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면에는 금융위기 가능성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본이 있었고 일본의 위기 아니면 다른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금융위기 가능성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6%나 아니면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5% 중후반 금리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어떤 결과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인데요. 우리 이제 채권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실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버블 아니었어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버블은 채권 버블입니다. 누가 뭐래도 국채 시장 버블이 역사상 가장 큰 버블입니다. 네. 현재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를 올렸었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국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미국이 급하게 올리면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오르는 것 자체가 국채를 들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모든 위기가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위기가 네. 국채를 들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위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게 안전자산인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이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난해였죠. 영국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또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국채 금리의 급등은 영국 연기금의 충격으로 전이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 국채죠. 영국 국채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연기금들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손실이 났었던 그런 큰 사례가 있었죠. 아, 그래.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영국도 보니까 결국 국채발 문제였네 라는 게 기본적인 거죠. 물론 이 영국에 있었던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영국 국채를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연기금들이 국채와 관련해서 사실 레버리지를 쓴 데가 많기 때문에 국채는 안전한 줄 알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요. 재밌는 게 들고 있는 게 국채인데 어이없게 자 보시는 것처럼 SVB는 저금리 시절 미국 장기 국공채에 투자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안전한 돈을 어디다 둘까라고 해서 국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기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국채를 과도하게 투자했던 데 따른 어떤 반대급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예. 하나 보시실까요? 일본 보시면 앞으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이 만약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이 정책을 혹시 종료를 하게 되면 UBS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호주와 프랑스, 미국 국채 시장이 커다란 혼란을 낼 거다. 결국 보시면 지금 글로벌 역사상 가장 큰 채권 시장의 버블이 있었었고 그 국채를 많은 금융기관들은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국채가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일본이 혹시 무슨 위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라면 그 직격탄은 미국 국채 시장에 연결된다라는 거고 앞서 보셨겠지만 영국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영국 국채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 거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보면 사실 안전한 굉장히 국채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들이 잘못한 건 있죠. 미스매칭이라고 해서 단기 있는 예금을 가지고 장기 자금에 투자를 해놨으니 문제가 되긴 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밌게도 현재 위기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나 대부분 경우는 사실은 국채가 문제가 되는 어이없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나오셨던 김효진 연구원께서 보신 자료를 조금 더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문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개인들이 현재 문제가 덜 되고 있는 이유는 많이 오르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효진 연구원에서 보여준 자료를 보시면 개인들의 부채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더 재밌는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그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때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40%가 변동금리였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개인들이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데이터로 보면 10%가 안 됩니다. 즉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것들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10%가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개인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위기가 터지고 있으면 개인보다는 국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MBS라고 불리는 모기지보다는 국채에서 탈이 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금리에서도 SVB 사태가 벌어졌고 네. 이 얘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미국이 급격하게 올렸던 긴축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그들도 모르고 당하는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잠시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대응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뭔가 터지면 우리가 대응은 해야 될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칠판을 쓰고 나중에 네.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보통 위기라고 불리는 것들, 보통 이제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기 중에 전쟁이나 이런 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를 저는 응급환자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자, 환자분이 계신데 응급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을 했느냐. 그렇죠? 얼마나 이분이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심장 마사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분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과감한 대응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물론 사람은 과감한 대응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나 금융위기는 항상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치를 해야, 더 과한 조치를 해야 위기가 잦아드는 성격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땐 두 가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대응했지? 두 번째는 얼마나 과감하게 대응했지? 라는 걸 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를 해드릴 거고, 또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나눠서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신속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얼마나 신속하느냐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정권자가 누구냐. 즉 결정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결정이 쉽죠. 빠르게 할 수 있죠. 나만 결정하면 되는데, 반면에 결정권자가 다수인 경우는 의견이 느리겠죠. 일단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 국가 중에서 단일 국가인 경우는 의사결정이 대단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예컨대 한국, 중국, 미국 이런 국가들이겠죠. 반면 유럽연합, 말 그대로 유럽은 연합이죠. 네. 자, 그럼 얘네들은 의사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해야죠. 모여야죠. 그죠?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하려면 국가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유럽의 위기 보시면 의외로 유럽 위기는 터지면 길게 가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고통이 길었던 이유, 대표적인 게 남유럽 위기죠. 남유럽 위기는 왜 그랬냐면 의사결정이 너무 느렸기 때문이고, 특히 독일이라는 국가가 계속 남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단일 국가였다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신속하느냐 여부는 결정권이 단일하냐 아니면 여러 명이 결정하느냐에 서 다릅니다. 자, 국가별로는 단일 국가와 연합 국가가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번에 CS 사태가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었던 건 유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유럽 연합이 아닙니다. 스위스는 따로 있어요. 우유로화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중앙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 뭔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남유럽에서 뭔가 터졌었으면 또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었을 텐데, 스위스는 단일 국가고 이게 얘네가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CS를 봤었을 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는 유럽, 스위스 중간에 빠르게 지원을 할 건가 이 여부를 보는 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했었고, 어제 그런 결정들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단일 국가냐 흔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국가냐에 따라서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권자가 단일 기구냐 아니면 역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토의를 하는 또는 아니면 합의를 하는 기구냐. 이게 어딜까요? 의회입니다. 의회 끼면 결국 망합니다.
자, 국회가 들어간다, 미국 의회가 들어간다, 유럽 의회가 들어간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역시 느립니다. 일단 그분들 모이셔야죠. 모이니 신속성이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여야가 어느 국가나 반드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정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결정하는 건 단일 국가냐 연합 국가냐에서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또 단일 기구가 결정을 하는지 또는 여러 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연합 국가들이 결정하는 거다 또는 의회가 반드시 여기에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경계 수위를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그 위기가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고 신속함이 떨어짐에 따른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은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 반면에 단일 국가 중심의 대응이거나 또는 단일 기구 중심의 대응이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조금 들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감한 조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자료입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썼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정책이 이 타프라고 불리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위기는 터진 건데 이 위기를 막기 위한 일종의 구제금융, 트러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 부실금융을 막는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이세요? 미국 하원, 구제금융안 부결. 안 보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안 보이나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네,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9월 29일 네. 구제금융안 부결. 사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때 하원이 저거를 부결하지 않았다라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저때 예. 말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말이 9월 29일이 10월 3일이지 저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수 하락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락이었었습니다. 맞아요. 궁극적으로 이랬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가 끼어들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장 한번 또 보면 여러분들 이전에 남유럽 위기 때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유럽 위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결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지분이 제일 큽니다. 독일이 27%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독일이 반대하면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가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라면 끝인데 이때 당시 보세요. 2012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남유럽 위기 때 보면 독일 정부는 일관적으로 선개혁 후지연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위기국에 대한 섣부른 지원이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던 우려와 함께 독일 내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 보세요. 제일 위에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만큼이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EU 및 EMU 차원의 지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뭐죠? 예. 여러 국가가 지원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원이 늦어진 거예요. 남유럽 위기가 크게 확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난 죽어도 안 돼. 일단 독일 국민들 그 당시에 선거가 그때 베스트팔렌주에서 선거가 있었었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나서 국민들의 눈치를 본 것도 있었지만 아마 독일 분들 머릿속에서는 야 저렇게 게으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야 저렇게 문제 있는 애들 도덕적 해 있는 애들한테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맞겠어? 그냥 그들한테 먼저 약속을 지키라고 해. 그럼 내가 돈 줄게. 근데 그분들 원래 약속 잘 안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아니 원래 좀 약간 좀 노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 이게 남미나 그쪽이 다 비슷한 핏줄인데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약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없잖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이 원래 그냥 빨리 도와주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개과천선에서 국민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불가능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였냐면 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라는 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 유럽에서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수를 쓰게 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의 지분이 제일 높고
이 친구들이 찬성해줄 가능성이 없으니 독일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은 달라요.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이 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중앙은행에 독일과 관련된 표를 행사했던 분이 베버라는 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옌스 바이트만이라 불리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ECB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이 2표를 행사를 하지만 어차피 과반수 넘어기 때문에 독일이 2표로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 뭐 반대하든지 말든 우리끼리 찬성하자라고 하면 구제금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LTRO라고 불렸었던 엄청난 정책을 마리오 드라기가 하면서 LTRO. 유럽 위기가 마무리가 됐었던, 즉 유럽 중앙은행의 핵심은 뭐냐면 독일의 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럽의 유일한 기구였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단일 기구냐 아니냐, 결정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지금 여러분들 있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자, 파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위기는 뱅크런이었었죠. 네. 그쵸. 뱅크런. 은행에서 돈을 빼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은행을 못 믿겠어. 예금자 보호 이상에 내 예금은 다 없어질 것 같아. 이거만큼 큰 금융위기는 없거든요. 자, 일단은 뱅크런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뱅크런 차단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예금이 안전해.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자, 되게 생각했을 정도로 연준하고 미국 재무부가 신속했어요. 자, 신속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기가 딱 처지자마자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시아 시장만 무너져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책을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 개장 전부터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회 승인이 없어도 되는 조건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국 국채, 그 다음에 MBS를 많이 들고 있었죠. 주택저당채권, 네. 모기지 채권이죠. 그렇죠? 모기지로 만들었던 채권인데요. 이 두 가지, 국채는 당연히 국가 거지만 이 MBS라는 것도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은 사기업을 지원할 수 없어요. 법으로. 회사채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 만약에 회사채를 살려면 민간 기업을 지원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지원이 느릴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실리콘밸리 애들이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유 담보 자산, 또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보유 담보 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국가 또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지원이 가능했다가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위기를 막는 조치를 취했으니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뱅크런을 차단을 했지만 여러분들 은행 파산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지역의 은행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맞았었거든요. 그 위험이 되게 컸고요. 그 숫자가 원래 실리콘밸리 SVB 뱅크가 먼저 파산하고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타자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었습니다. 사실상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우리의 경우 낙동강 전선입니다. 네. 최후의 방어선이죠. 얘가 무너지면 나머지 지역 은행들 다 죽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이체가 되니까. 즉 뱅크론은 없지만 내 은행의 예금이 안전한 거지 이 은행이 안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빼서 대형은행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이 은행들은 내 예금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행 중에 저게 낙동강 전선이라고 할 만한, 여기가 실리콘밸리에 있었었고 얘가 무너지면은 그게 도미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보니까 그래 예금은 안전하지만 지역은행은 역시 대부분 다 쉽지 않겠네라는 이 도매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다음까지 넘어지지 않는 최후의 보루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과 관련해서 망하지 않게끔 하려는 조치들이 필요했어요. 오늘 만약에 제넌 재무장관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 네. 이번에 연준의 그 금리 결정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시장이 환호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예컨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면 그렇게 안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야 아직도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리 올려? 정신 못 차렸어. 이로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쉽지 않은 결과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뱅크런이 중요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이체 이 퍼스트 리퍼블에서 실제 많은 예금들이 인출이 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행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면 이 은행들은 별 수 없습니다. 결국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제로미 다이먼 JP모건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당신이 좀 나서보지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제이미 다이먼 그 총재가 다른 은행들을 설득해서 우리 십시일반으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포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치를 하자 해서 여기다 예금을 전부 다 갖다 놨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시 갖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형 은행들도 여기 살리려는 의지가 있고. 퍼스트뱅크에서 빠져가지고 JP모건 간 거를 JP모건에서 도로 온 거예요. 은행이 준 거지. 지원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도로 예금을 해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결국엔 보면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양적 완화를 제안한 분도 이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치부터 여기까지 한 게 사실은 미안하지만 연준이 아니고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굉장히 위기에 강한 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차단하려는 즉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서 포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하는 걸 막고자 했었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효과적이 차단이 돼서 여기서 지역은행이 파산하는 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현재 진행됐던 이 위기는 어느 정도 조금씩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섣부르게 아직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는 굉장히 과감한 정책, 신속한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을 현재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회의에서 물가와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였었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속성이다. 그런데 그 신속성과 관련해서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위기의 속성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알기는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쟤들이 문제가 된 거야 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위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응급조치다. 이 그렇죠. 응급조치를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 빠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의회가 없는 경우, 단일 국가인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57분이라서 시간이 네. 한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리 이 이사님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는 뭐 그래서 올랐는데 또 장 마감 후에는 거의 18% 빠졌어요. 예. 그 내셔널 리퍼블릭이.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도 사실 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 같아도 그냥 성가신 일이 있을까봐 옮겨놓지. 온라인이면 다 되는데 옛날 같으면 수표책 쓰고 막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버튼 누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가는데 그게 멈춰질까요? 저런 조치를 한다고?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가 궁극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잡히지 않은 물가와 관련해서 사실 통화정책에 구사하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 변동은 향후에도 조금 더 여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게 뱅크런이 생각보다 큰 이슈거든요. 큰 이슈죠. 근데 이 정도만 막은 것만 해도 현재 대단히 근데 나는 시중은행들 동원해서 저기다 갖다 준 거는 난 그게 단기간에 기발한 생각일 수는 있으나 그게 본질적으로 그게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서로 인수합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2008년에도 베어 스턴스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은행들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사실 인수를 해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걸 감안을 한다라면 네. 지금도 사실 나중에 혹시 이 대책이 조금 더 효과가 부족해서 한다라면 그런 방법들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사실 지역은행을 다 파산시킨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지역 기반의 은행들도 있을 거고 아마 혹시 LA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 우리 한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의외로 보시면 물론 미국 은행도 많이 거래하시지만 우리 한국 은행들도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네. 한국지역은행. 여기서 한국지역은행이라는 게 우리 KBC나 이런 은행이 아니고요. 또 한국인들이 만드신 그 은행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중소형 은행들. 있어요. LA에도 뭐 맞습니다. 네. 있죠. 저희도 거기 뭐 자주 가서 뵙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이 기반이 무너지면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SVB 사태 관련된 네. 우리 장군님의 판단 한번 오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